미천대제 원년 서기 300년 을불은 즉위하자마자 창조리를 태보로, 우탁을 좌보로, 을로를 우보로 삼았어요. 을불의 반정에 힘을 보탰던 주요 공신들이 국정의 전면에 등장하자 곧 기존 세력과 신진 세력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창조리가 과감하게 직언했습니다. 재생과 담화가 공을 믿고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시지요. 이는 단순한 간언이 아니었어요. 공신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요구였습니다. 재생과 담화는 을불의 도망자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최측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는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혁신 세력이 국정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가장 극적 변화는 국상제도를 폐지시킨 것이었습니다. 국상은 좌보, 우보, 태보의 권한을 아우르는 실질적 최고 책임자였죠. 창조리는 봉상제 시절 국상 자리에 오를 만큼 명실상부한 권력자였지만 미천대제는 국상제도를 폐지해 기득권을 약화시켰던 겁니다. 미천대제는 창조리를 태보로 삼아 예우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약해져 갔습니다. 304년 7월, 창조리가 임종을 맞으며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모든 것이 한낮 구름과 같았구나. 소보처럼 은둔하지 못한 것이 내 한이로다. 창조리는 반정의 주역이었지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음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장강의 새로운 물결은 거침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서기 303년, 미천대제는 고구려의 역사를 바꿀 중요한 지시를 했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뽑아 쓰는 것에 달려있소. 경들은 각기 자신의 자제들을 천거해 보시오. 그때 용산공자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용산공자는 달가태자의 맏아들로 공신 세력의 주축이었습니다. 인재는 하루아침에 얻는 게 아닙니다. 학원을 세워 양성하소서. 이로써 백룡원, 대신원, 초문원이 학원이 되어 신진 세력의 등용을 용이하게 한 변혁이 시작됐습니다. 313년에는 파격적으로 청견을 우보에 임명합니다. 청견은 반정과 아무 연관없는 인물이었지만 황우주 씨의 추천으로 발탁됐죠. 공신들만 발탁했던 태보, 좌보, 우보 자리에 청견을 등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귀족, 왕실 자녀 세력들은 배제되고 공신과 신진 세력이 결합된 새로운 통치 질서가 자리 잡습니다. 새 질서의 핵심, 그것은 바로 선방이었습니다. 미천대제가 포로로 잡혀갈 때 구출해내고 봉기를 이끌어내 왕위 등극을 가능케 한 주인공이죠. 선방과 그 가문은 미천대제 이전까지 철저한 비주류였습니다. 선방의 선조는 삼국지 영웅 중 한 명 주유의 후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주선이 주유의 서손이었습니다. 오나라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낼 때 함께 왔다가 고구려에 정착했습니다. 성결은 청렴하고 재주가 있었으나 오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중용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달가가 그를 기용해 양맥과 숙신정벌의 공을 세우게 했습니다. 미천대제의 즉위 이후 선방은 현도, 낙랑, 대방 등 잃은 땅을 되찾는 대외원정을 이끈 전략가였습니다. 군사정치 양면에서 가장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선방에 대한 미천대제의 신임도 대단했습니다. 서기 306년 선방을 우보로 임명하면서 대주부와 태사마를 겸하게 했습니다. 없어진 국상만큼 권한을 선방에게 몰아주는 조치였습니다. 선방은 서기 309년 태보에 오르면서 천재 빼고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선방의 위세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딸이 황우주 씨가 되어 사유태자를 낳았고 동생 선옥, 선술, 아들 선가까지 집안이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선방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반인 마산과 정벌로 얻은 낙랑을 통해 고구려를 장악하려 했어요. 오부를 장악하고 반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선결의 만류와 주황후의 저주로 좌절됩니다. 특히 선방의 딸 주황후가 선방의 폭주를 가로막았습니다. 309년 7월에는 미천대제에게 제 아버지는 신하가 될 뜻이 없으니 큰 권한을 맡길 수 없습니다. 고 경고했습니다. 미천대제가 당신의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소? 라고 겉으론 선방의 편을 들었지만
주우의 손을 빌어 야심을 꺾었습니다. 선방은 내가 어린 딸 때문에 곤궁해지니 하늘의 뜻인가 보구나 라며 반정의 뜻을 접었습니다. 서기 313년 미천대제는 선방을 다시 불러 낙랑정벌을 맡겼습니다. 10월 선방이 낙랑왕 자술에게 살천원에서 만나 함께 사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술은 살천원에 도달해 선방의 정예기병이 너무 많은 것을 보더니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선방이 따라가서 사로잡았고 낙랑성을 기습하여 무너뜨리고 남녀 2천여 명을 사로잡아 바쳤습니다. 미천대제는 선방을 낙랑왕으로 삼고 태공으로 자기를 올려주어 낙랑의 무리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비록 천재에 오르지 못했으나 선방의 가문은 미천대제 시대 최고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딸이 낳은 사유태자는 훗날 고국원제가 됩니다. 새로운 시대 대외 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46년 대방을 멸망시킨 관구검의 침략으로 동천제가 크게 패하고 환도성이 불타면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동천제는 중국과의 전쟁을 금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뒤로 고구려는 대외 정벌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고구려의 서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됐습니다. 고구려가 다시 대외 팽창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회복해야 할 곳은 바로 서부의 최후 방어선인 남소였습니다. 미천대제 3년 서기 302년 9월 3일 천제가 친히 정예군 3만을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현도를 공격한 데 이어 15일에는 남소를 공격해 빼앗았습니다. 태수경창 등 5명의 목을 베고 8,000명을 사로잡아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실로 고구려의 중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때 중원에서는 서진이 영가의 난으로 인해 전조 유총에게 낙양이 함락되고 이후 동진이 남쪽에서 새로 세워졌어요. 이러한 중원의 대혼란이 고구려가 요동을 정벌할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천대제 12년 서기 311년 방부와 선옥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이끌고 신성태수와 함께 세 길로 나누어 진격하도록 했습니다. 8월 방부 등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빼앗고 그곳 남녀 2천여 명을 평양으로 데려왔어요. 10월에는 미천대제가 주황후까지 동행해 안평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군사들을 위로하고 서안평 회복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미천대제는 반정으로 제위에 올랐고 집권 후 군사력을 외부로 돌려 내부를 단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고구려의 영토였으나 잃어버린 땅, 요동과 현도를 되찾는 것은 온 나라의 수건이었습니다. 미천대제가 이 같은 염원을 동력 삼아 중흥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요동에는 중원의 신흥세력 선비족의 모용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천대제는 본격적으로 모용회, 모용왕과 충돌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내분과 암투, 영웅의 희생, 옛 영토 회복, 대혼란 속에서 의리와 전략, 애증과 재편, 승리와 상실이 교차하는 극적인 한 시대를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새로운 국가 경영의 의지를 다지며 한 시대의 재건을 마무리 짓는 미천대제의 회한이 펼쳐집니다.